지난 3장에서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자바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술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이란 내가 원하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인 코드와 그 코드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명령어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만 나열되어 있던 명령어가 수행이 돼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실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자는 CPU이며 프로그램에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에 적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저희가 흔히 프로그램이라 불리우던 명령어들의 집합체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주기억장치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와 코드를 이용해서 CPU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CPU는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명령어를 코드 영역으로부터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약속된 지점으로부터 나열된 순서대로, 즉 순차적으로 수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드는 반드시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령어들을 결정하시게 되겠고요. 근데 이런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시는 순서보다 반드시 먼저 수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명령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먼저 사전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준비한 후 그 다음에 원하는 명령어를 원하는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해주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논리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리는 자바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계없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우선 10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명령은 화면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장치에 제가 원하는 100이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니 화면의 출력이라는 명령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사실 화면 출력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바에서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선 왜 이렇게 작성되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당연히 system out print l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면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면이란 화면은 두 가지 형태의 출력 상태를 제어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기반의 출력과 그래픽 기반의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다음과 같은 명령어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할 수 있는 명령어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차후 그래픽 기반의 출력 명령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선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원하는 정보값을 문자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와 같은 명령어를 나열하시기 전에 여기에 출력할 데이터, 즉
100이라고 하는 값을 먼저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메모리에 형성된 형태를 미리 실행되기 전에 미리 예측해 본다면 X라고 하는 공간에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난 후 원하는 명령어를 코드 영역에 작성을 해서 그 이 명령어를 CPU가 실행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X라는 이름 공간으로 해서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미리 저장 공간에 저장을 시켜놓고 이 값을 출력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명령어에다가 전달하는 형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모든 명령어는 순차적으로 메인이라고 하는 약속된 지점으로부터 수행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요 위에 있는 명령어는 주기억장치에다가 원하는 공간을 할당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도록 내리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메모리 장치에 내리는 명령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요 다음 명령어는 모니터라고 불리우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명령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제어 신호가 동시에 떨어질 수 없으므로 한 장치에 하나씩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명령어 하나가 수행되고 나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통해 구분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데이터 준비란 변수를 정의함으로써 데이터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변수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주기억장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소부와 값부로 나누어져 있고 값 영역에 값을 할당할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는 형태의 영역을 할당하는 것을 변수를 할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메모리는 주소값이 필요하지만 그 주소값을 OS가 중간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식별 가능한 식별자를 이용해 표현을 해주기만 하면 OS가 중간에서 실제 메모리 공간의 주소 번지와 연결하여 원하는 값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이러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의 형태에 따라 변수의 데이터 자료형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값의 영역에 자체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다른 곳에 실 데이터가 다른 곳에 존재하나 그 존재하는 곳에 주소 번지를 기억을 해서 실제 데이터는 한 번 더 참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자체가 값의 영역에 저장된 형태가 값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 주소 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바의 데이터 자료형에는 값을 다루는 자료형인 기본 자료형과 주소를 다루는 자료형인 참조형으로 크게 나누어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값을 다루는 변수의 경우 기본형의 변수와 참조형의 변수로 선언될 수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형으로 선언된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값 영역의 자체에 실제로 값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참조형이란 가리키고 있는 값의 영역에 값이 아닌 다른 실제로 값이 들어가 있는 곳에 다른 주소 번지를 기억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공간은 200번지를 따라갔을 때 실제 100이라고 하는 값을 다루는 형태의 변수로 선언된 반면 y라고 하는 변수는 300이라고 하는 번지로 들어갔을 때 200번지라는 값을 가지게 돼서 200번지 실제 데이터 값은 200번지로부터 다시 한번 참조를 한 후 얻어와야만 실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바와 같은 경우 기본형과 참조형을 표기하는 표기법이 다르지 않습니다만 C 언어 같은 경우 비교를 해드리자면 X라고 하는 공간을 만약 C 언어 표기법으로 해서 데이터를 선언한다 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앞에 데이터 형태로 정수형을 다룰 수 있는 형태인 int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예를 들어 사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X라고 칭을 하게 되면 X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실제 데이터로 인식해서 읽어오게 됩니다. 물론 Y는 이와 다르게 인티저형의 데이터 y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똑같이 선언하지만 실제 y가 가리키는 곳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는 주소이므로 선언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포인트 연산자를 적용해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때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아닌 x가 가리키는 곳에 주소 번지를 넣는다라고 해서 C 언어로 표기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아스테리스크 표기를 통해 이 변수는 값을 다루는 변수가 아닌 주소를 다룬다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차이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바도 다음과 같은 메모리 주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원은 하기는 하지만 그 표기법을 식별해서 따로 표기하는 문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기억 장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자바의 경우에는 좀 더 값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입을 다루는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형은 어떠한 형태의 값을 세분화하여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기본형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의 데이터형을 세분화하여 다루게 됩니다. 실제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의 형태를 다음의 8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언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때 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구체적인 형태의 데이터의 형식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이란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주시려면 코드가 명확하게 수행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이때 코드가 안정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그 코드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 형식마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전에 명시한 형태의 데이터 이외의 실행 도중에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정수형의 데이터를 다루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은 데이터의 코드 명령을 넣는다든가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코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 컴파일 단계에서 정의해 놓은 데이터의 형식에 맞지 않은 명령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을 표기하진 않았는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코드의 작성을 돕고자 데이터 자료형이라는 게 사용되기 시작한 거고요. 데이터 자료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논리형이냐
문자형이냐라고 해서 나누어지게 되고요. 정수형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짧은 정수형이냐 긴 정수형이냐에 따라 총 4가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나누어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형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를 선언할 수 있고요. 자바에서는 더블형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으며 정수형 같은 경우 인티저형이 기본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리형과 문자형도 각각 하나의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총 8가지의 데이터 형태는 데이터 자료형으로 선언된 변수의 경우 값의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형으로 선언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실전 프로그래밍을 이클립스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하셨던 환경 하에서요. 이번에 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든 후 배우셨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클립스를 작동해 주시고요. 파일 메뉴의 New 메뉴에서 자바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을 하신 후 우선 프로젝트 네임은 챕터 04의 기본 기능으로서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예제는 교재에 없는 예제이므로 간단하게 프로젝트 이름과 관계없이 작성을 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src라고 하는 폴더 밑에 소스 코드 명령,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명령을 작성할 수 있는 폴더를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밑에다가 원하시는 코드를, 원하는 산출물을 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는 아실 필요가 없는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선 대문자 mai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소스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안에 다시 커서를 두시고요. 들여쓰기를 한 후 이 클래스 안에 소속으로 메인이라고 하는 진입점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메인이라고 하는 진입점은 여러분들이 자바 기반에서 만드셔야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코드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반드시 또한 지정된 형태를 갖추셔야 되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인텔리전스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서요. 메인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바로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코드 형태를 제안을 주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자동 완성해야 할 형태를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가 쉽게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할 메인의 진입점 역할을 해줄 메인 메소드라고 불리는 코드가 자동으로 오타 없이 완성되도록 도와주게 될 겁니다. 모든 코드는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선언문이라고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코드는 메인 안에다가 진입점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메모리에 원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때 데이터는 정수형 데이터, 자바에서의 정수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료형으로 기본 인티저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int라는 명령어를 식별자명 앞에다가 변수, 값을 다룰 변수명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X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이때 그럼 CPU는 이와 같은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X라고 하는 곳에요. 주격장치라고 하는 곳에 X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할당을 하게 되고요. 이때 크기는 4바이트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정수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보된 메모리 공간은요, 실제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그 X라고 하는 공간을 나가고 썼던 프로그램이 해제를 하고 깨끗이 치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어차피 쓸 공간의 값을 써버리면 기존의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치우고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다시 치우게 되는 두 번의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느니 나가는 사람은 그 공간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는 선언만 해주면 들어오는 사람이 메모리 공간을 치우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실 때 내가 메모리를 할당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해주셔야 될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내가 원하는 값의 형태로 값을 채우는 초기화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초기화라고 하는 작업을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x라는 공간에 해줌으로써 기존에 앞서 X라는 공간만 할당을 해서 나와 관련된 누가 쓰고 나간 자리에 나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갖게 되는 쓰레기값 형태로 할당된 형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해줌으로써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모니터, 콘솔이라고 불리우는 모니터를 문자 기반으로 출력해줄 장치입니다. 그래서 콘솔 장치에 다음과 같이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시스템 아웃 println 해주시고요. 이 지금 명령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콘솔이라고 하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X 라고 하는 데이터 정보를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전달을 해주시면 이 X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모니터 장치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명령인 출력 명령을 익히신 후 이 데이터를 이 명령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의 X를 이용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그 순서는 우선 필요로 하는 명령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먼저 앞서 선언해 주시고 이후 원하는 명령을 작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반드시 메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메인의 형태는 프로그램 언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바 언어 같은 경우 메인이라는 소문자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앞에 public, static, void, main 한 후 가로 열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로 닫고 문자를 형태를 적으신 후 가로 닫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형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신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앞에 붙은 이러한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때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지금 작업하신 환경이 좀 글자가 작거나 보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편집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와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 메뉴의 Preference라고 해서 일종의 환경 설정 또는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이 중 제너럴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appearance, 저희가 표시 기능이라고 하지요. 자, 그 하위 메뉴에 color and fonts라고 하는 하위 카테고리까지 내려오신 후 오른쪽 화면에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맨 끝에 있는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우선 작업 환경에 해당하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글자를 좀 제가 크게 작업을 할까 하는데요.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 후 에디트 편집 버튼을 눌러
편집 환경에 해당하는 대화 상자가 뜨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조금 글자 크기를 큼직하게 작업 보이실 수 있도록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작업하시는 환경에 편리하게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의 크기라면 네, 모두들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글자 크기만 조정한 후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 설정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환경 설정을 대충 마치신 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라고 하는 요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수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변수라고 하는 공간은 결국은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X라고 하는 데이터 앞에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값을 다룰지에 대하여 미리 선언하는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주셔야 한다, 기술해야 한다 라고 아까 배우셨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수행해야 될 명령어 입장에 있어서 자신이 다뤄야 될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실행 도중에 발생했을 경우 해당 코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정적인 코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전 점검을 데이터 타입을 통해 어느 정도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쓸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데이터는 뭐 자료형으로 즉 논리형을 선언을 해놓고 산술 연산자인 더하기를 해라 라고 한다면 실제 더하기 명령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료형인데 불구하고 더하기를 하는 명령을 작성했을 경우 그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자료형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명령을 작성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고요. 또한 데이터 타입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공간의 선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서 쓰는 현상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를 다루는 변수 기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인 형태이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형태인 인티저형이라고 하는 정수형의 데이터를 다루도록 했는데 사실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함은 실제 X라고 하는 공간에는 100이라고 하는 10진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도록 했는데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진수 형태로 전환돼서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X는 숫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명령은 문자 기반의 콘솔이라고 불리우는 출력 장치에 X라고 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는 문자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즉, 이 명령어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는 숫자인 X를 문자로 변환해 출력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데이터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필요로 할 경우 데이터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형변환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형변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이클립스에서 제공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메인이 시작점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됩니다만 실제 실행할 때 메인은 하나이면 되는 거고요. 작성될
때는 여러 개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예제는 프로젝트를 재생산하지 않고 그냥 소스 코드에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main2라고 해주신 후, 아까와 작성하신 클래스문과 다르게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범위 안으로 들여쓰기 하신 후, 탭키를 통해서 안으로 들여쓰기를 하신 후, 소문자 메인이라고 하는 진입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을 할 때에는 이번에 요 메인2 안에 있는 메인만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이라는 소문자를 쓰신 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와 관련된 코드들을 자동적으로 제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원하는 약속된 형태의 진입점을 말하는 메인 메소드를 선택을 하신 후 여기에 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자료형의 형변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자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들의 자료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형의 형변환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형 중에 기본형만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사실 참조형은 뒤에 배우실 객체 지향형으로 넘어갔을 때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앞쪽에서는 단락이 객체 지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형만 주로 다루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현재 자료형의 형변환 역시 주소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참조형 변수의 형변환은 제외시키고 기본형의 형변환만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형변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더블형의 실수를 다룰 수 있는 더블형의 D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의 값을 다룰 수 있는 D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블 D라고 해서 데이터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바로 선언과 동시에 기존에 쓰고 나간 데이터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초기화까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래는 10.5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포함한 형태인 값을 오른쪽 대입연산자의 오른쪽 대입연산자 요게 이제 메모리의 값을 쓰는 명령이죠.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10.5라고 하는 값을 담도록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신 예를 들어 10.0과 같이 소수점 이하가 없더라도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점을 포함하여 표현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표현하셔도 값이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 10이라고만 쓰시면 이건 100% 자바는 이걸 인티저형, 즉 정수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게 되고 그 실제 이것이 문제가 없으려면 인티저형의 예를 들어 i라고 하는 공간에 10이라고 하는 정수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옳은 표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더블형의 8바이트 공간에 4바이트 형태의 정수형을 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자료형의 실제 기본값 10이라고 하는 값을 인티저형으로 읽기 때문에 소수점이 없을 경우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걸 int라고 하는 정수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은 타입하고 미스매치의 타입이므로 오류가 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이 좀 더 체계화된 페이지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4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 안에 데이터 공간이면 충분히 10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8바이트라고 하는 공간이 주어져서 실제 더블형은 4바이트는 정수형을 담는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4바이트는 지수부라고 해서 소수점을 저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니 정수부에는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지만 지수부 부분은 채울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10이라는 데이터의 지수부는 0으로 무의미한 0으로 채워준다면 이 10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형태이므로 작은 데이터, 좀 더 작게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크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무의미한 부분을 0으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원래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정보를 더블형이라는 인티저형에서 더블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여 지금 같은 이름에 변수가 있어서 나는 오류인데요. 네, 만약에 다른 이름을 정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인티저형의 데이터를 더블형의 데이터 형태로 어떻게 해요? 변환을 시켜서 들어가도록 해준다면 다음과 같이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형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이터의 형변환은 자바에서 자연스럽게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형변환은 작은 그릇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는 큰 그릇의 데이터에 문제없이 데이터에 손실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환이 되더라도요.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들여보내주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간편하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형변환이 암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는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 8가지들 간의 형변환은요. 우선 부울형을 제외하고 부울형, 자바의 boolean이라고 하는 논리형 값은 true와 false를 값만 갖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true를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0을 제외한 정수, 그 다음에 0을 false로 보는 형태도 있습니다만 자바는 논리형과 일반 정수형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변환은 부울형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형태, 논리형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형태는 사실 주격장치에 들어갔을 때 다 숫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문자형도 문자 변환표에 의해서 숫자로 변환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모두 7가지 형태는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숫자들끼리의 형변환은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울형은 자바의 기본형의 형변환은 부울형, 즉 논리형을 제외한 모든 형에 대하여 형변환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한 가지 사항은요. 데이터 자료형의 크기가 큰 쪽으로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바의 컴파일 단계에서 자동으로 암묵적으로 형변환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의 형변환은 그럼 지원을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합니다. 단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데이터의 손실에 대하여 개발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걸 일부러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기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즉 형변환을 위해 사용하는 캐스트 연산자, 즉 가로 열고 타입
앞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형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티저형의 이번엔 반대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인티저형의 i라고 하는 변수에 10.5라고 하는 데이터 정보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10.5라고 하는 데이터의 값에 오류를 띄우게 되는데요. 타임 미스매치라고 해서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죠. 자, 실제 자바에서는 소수점 형태의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 더블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블형으로 인식된 데이터에는 반드시 지수부와 정수부를 따로 식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8바이트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인티저형으로 선언하게 되면 정수형만 담을 수 있는 4바이트 공간만 확보되기 때문에 10.5라는 데이터 공간을 값을 담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값을 만약 8바이트가 필요로 한 데이터에 대하여 4바이트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만약에 데이터를 구겨서 넣을 경우 데이터에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거에 대해서는 형변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어 10.5에 대하여 10은 정수형 부분이니까 인티저형이 갖고 있는 4바이트 공간에 매핑하여 들어가고 0.5에 대해서는 내가 과감히 버리겠다. 즉 손실을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컴파일러한테 알려준다면 실제로 10이라고 하는 정수부만 0.5는 버려지고 정수부만 인티저형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로 내가 손실을 감안할 터이니 강제로 정수부만 살려서 인티저형에 넣어달라고 앞에 명시적으로 형변환 연산자인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i라고 하는 값에는 i를 한번 찍어볼까요? 실제 i라고 하는 값에는 다음과 같이 실행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자료형들의 원리는 교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문자형과 숫자는 같이 호환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격장치에 문자가 들어가거나 나갈 때 문자는 이해가 쉽게 숫자와 어떻게 호환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격장치의 어떤 특정 영역에 문자를 하나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문자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자표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대문자 A를 뭐 숫자 65, 십진수로 65, 대문자 B를 66 이렇게 표기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A라고 하는 여기에는 A 값을 저장하기 위해 65를 숫자로 해서 저장하고 있다가 출력 명령을 통해서 이 X라고 하는 것이 참조가 되면 다시 문자표에 의해서 65가 A라고 하는 형태로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인 콘솔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콘솔 장치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화면에 해당하는 위치에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 숫자 형태의 문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선언하실 때는 이렇게 선언하시겠죠. 캐릭터 형태의 X라고 하는 아이를 메모리 공간에 확보해주고 대문자 A라고 하는 문자열 상수 형태로 저장을 해달라고 하시면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격장치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문자표를 적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나올 때 역시 문자표를 적용해서 나오게 되므로 실제 같은 문자표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같아야겠죠. 적용되는 형태의 문자표가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바 같은 경우 예전에는 문자표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문자표를 이용해서 문자가 숫자로 변환돼서 들어갔었는데요. 현재 자바와 같은 경우에는 UTF-8이라고 하는 문자표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UTF-8과 ASCII 코드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